서울 낮 기온이 최고 36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에 이어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장마 전선이 올라오지 못하는 가운데 다음 주 초까지 폭염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또 다른 경제 보복 조치를 검토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자동차와 화학 등 다른 산업으로 보복이 확산되는 걸 대비하기 위해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지진이 발생한 지 하루 만에 더 강력한 규모 7.1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LA 한인타운에도 강한 진동이 전달되면서 교민들도 불안해하고 있는데 잠시 뒤 특파원 연결해 현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2년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의 불법적인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발표한 당일 청와대 내부에서 세월호 문건 2박스 분량이 파쇄된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가 문서 파쇄를 지시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우리공화당이 광화문 광장에 또다시 천막 4동을 기습 설치했습니다. 낮부터 이어진 대규모 집회에 참가자들과 함께 광장을 기습 점거하면서 서울 도심에 우리공화당이 천막을 설치한 장소가 3군데로 늘어났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오늘 전국 곳곳에서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은 36.1도, 고양은 36.8도까지 올랐고 전국에서 제일 뜨거웠던 경기 양주의 자동 관측기엔 37.7도까지 찍혔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한강에 나왔어요. 누구도 덥고 안나도 덥고 물놀이 해도 덥고 너무 더워서 기분이 상해서 수영장을 가고 싶었어요. 특히 서울과 인천은 기상 관측을 한 이래 7월 첫 주 중 가장 뜨거운 날이었습니다. 이런 더위는 다음 주에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먼저 반포 한강공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상욱 기자, 오늘 한낮에는 정말 밖에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더웠습니다. 서울에서 새로운 폭염 기록이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서울의 오늘 낮 기온은 가장 7월 첫째 주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저희가 표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1965년 7월 2일에 35.2도가 그동안의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온이 36.1도까지 오르면서 최고 기록이 54년 만에 뒤바뀌게 됐습니다. 여기에 인천 역시 오늘 공식 최고 기온이 34.6도를 기록하게 되면서 2000년 7월 7일에 기록이 뒤바뀌게 됐습니다. 예, 지금 해는 좀 진 것 같지만 박상욱 기자 모습 지금도 상당히 더워 보입니다. 저녁 기온은 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이 해가 점차 저물면서 기온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강에서 불어오는 바람 덕분에 약간은 더위를 피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질 정도인데요. 지금 제 뒤를 보시면 이렇게 한강공원에 감도깨비 시장을 즐기러 나온 시민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오른편에는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푸드트럭들이 있습니다. 스테이크를 먹거나 시원한 음료수를 사 먹기 위해서 줄을 선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편에는 굉장히 아기자기한 이 액세서리들을 판매하는 매장들도 즐비한데요. 가족 단위나 아니면 친구 혹은 가족, 연인들끼리 이렇게 더위를 피하기 나온 시민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예. 어제 오늘 낮 기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러다가 열대야가 벌써 찾아온 것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저녁 온도가 기온이 좀 떨어졌다고 하니 열대야는 아직인가 보군요. 네, 이 열대야는 더위뿐만 아니라 습도 역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낮 동안 데워진 공기가 밤사이 식어지는 것을 이 습기가 방해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본격적인 열대야는 지금 일본 남쪽에 있는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언제 북상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하지만 당분간 한낮의 더위는 지금과 같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이번 더위는 일단 화요일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낮 기온 같은 경우 오늘 정점을 찍고 차차 조금씩 낮아지긴 하겠습니다만 수도권과 충청, 또 강원 영서 지역에 걸쳐서는 화요일까지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 영동엔 비 소식도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인 내일과 또 월요일까지 이들 지역엔 최고 3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비 소식이 있긴 있군요. 안 그래도 이제 장마철이라고 했는데 수도권 중부지방에서는 이렇다 할 비를 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장맛비가 오기 시작하는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장마 전선이 현재 일본 남쪽에 그대로 있다 보니까 이번에 내리는 비를 장맛비라고 부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로 전국이 동시에 장마 기간에 접어든 지 11일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맛비는 좀처럼 보기가 힘들어졌는데 과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된 것인지 리포트로 정리해봤습니다. 올해 장마가 시작된 건 지난달 26일입니다. 그런데 열흘이 지나도록 비 구경을 한 날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강원도 춘천의 유원지인 공지천은 바닥을 보였습니다. 경기도의 저수지 338곳에선 물의 양이 절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른바 마른 장마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전국광역시 7곳 모두 비가 내린 날은 5일을 넘지 못했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이 심각합니다. 서울엔 이틀간 2.9mm의 빗방울이 떨어진 게 전부입니다. 장마 전선은 조금씩 남북으로 움직이곤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한반도에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한반도 위에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차가운 공기가 장마 전선이 올라오는 걸 막고 있습니다. 그나마 장마 전선과 가까운 남부지방에만 가끔 구름이 끼거나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역대 가장 적은 장맛비가 내린 1999년의 기록을 갈아치울 수 있습니다. 더위뿐 아니라 가뭄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예,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서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다. 일본이 추가적인 조치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결정이 되는 것은 오는 18일 정도가 될 거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자동차나 화학 같은 산업으로 불똥이 튀지 않을까 긴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에 이은 다른 경제보복 카드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정부가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반도체 소재의 수출 규제에 이은 대항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분기점은 18일로 예상했습니다. 앞서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논의하기 위한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요청했습니다. 18일까지 한국이 답하라는 건데 이를 우리가 거부할 경우 추가 보복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도 자동차와 화학 등 다른 산업으로 보복이 확산될지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첨단 부품 중 일부와 2차 전지의 핵심 부품 등을 일본에서 들여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석유 화학 분야에서도 일부 원료를 일본에서 많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00대 품목을 따로 추려 대응책을 마련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일단 업체들을 통해 일본산 부품과 소재 등을 얼마나 들여오는지 대체 가능한지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주말인 오늘 장관들을 모두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내일 5대 그룹 총수와 만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장관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다음 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앞서 주요 현안을 점검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리가 휴일에 장관들을 한꺼번에 불러 모은 건 이례적입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전 부처 장관들이 호출됐다고 전했습니다. 정부 대응책을 한 방향으로 가다듬는 한편 야당의 공세에도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청와대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물밑에서 5대 그룹 총수와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오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재계 간담회를 앞두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미리 듣겠다는 겁니다. 제가 직접 5대 그룹의 부회장들께 연락을 드려서 전화 통화로 수시로 사실은 의견을 이제 교환을 했고 그중에서 이제 삼성의 경우에는 직접 연락이 와서 저를 만나고 싶다라고 해서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오는 10일 재계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의 입을 통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직접 나서 수출 규제에 포문을 연 만큼 문 대통령도
침묵만을 지키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JTBC 조유신입니다. 일본 아베 총리는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가 한일 협정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그러니 국제법 상식을 따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 법조계에서는 아베 총리가 우리 대법원 판결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이야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이춘식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에 끌려간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들이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는 엊그제 방송에 나와 징용 피해자 문제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종지부를 찍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와 국제법 상식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양국이 한일청구권 협정을 비준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생겼는데 우리 대법원이 이를 부정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국내 법조계에선 아베 총리가 대법원 판결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같은 이런 부분은 청구권 협정 당시에 제대로 논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된다고 그래 판단한 거거든요. 당시 협상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배상하는 부분을 부정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살아있단 겁니다. 지금도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식민지 지배가 합법이라 이야기를 하고 그게 65년도 한일협정에서 끝났다고 이야기하면 어느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JTBC 여성국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20년 만에 가장 강력한 지진이 찾아온 지 하루 만에 더 센 지진이 강타한 건데요. 위치가 위치다 보니 우리 교민들도 걱정인데 먼저 김혜미 기자 보도 보시고 LA 특파원 연결해 현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찾아온 지진은 더욱 강력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오후 8시 19분쯤 캘리포니아 남부 컨카운티 리지크레스트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전날 오전엔 20년 만에 6.4 규모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규모 5.4의 여진이 찾아온 뒤 저녁에 더 강력한 지진이 다시 마을을 강타한 겁니다. 마을 주택은 더 큰 화염에 휩싸였고 주민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And then it was like once it actually hit, like everything was falling over, everything was shaking. It felt like, I don't know, it was like something right off of a movie, man. Honestly. 남쪽으로 200km 정도 떨어진 로스앤젤레스에서 느낀 진동도 더 강했습니다. LA 다저스 홈구장에선 경기 도중 진동을 느낀 관객들이 동요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강진이 LA 도심은 물론 라스베이거스와 멕시코에서도 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라스베이거스 농구장에서는 놀란 관객들이 경기장을 빠져나가면서 경기가 중단됐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규모의 강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작지 않습니다. The probability of a magnitude 6 in the next week is over 50%. It's something probably around 60%. 7 might be as high as 11%. 소방당국은 부상자가 여러 명 확인됐고 아직 사망자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캘리포니아 남부와 로스앤젤레스는 우리 교민들이 100만 명 정도 사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민들이 많은 로스앤젤레스 중심부에서도 지진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현지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자, 부소연 특파원, 로스앤젤레스 도심에서도 지진이 느껴졌다고 하던데요. 혹시 부특파원도 직접 진동을 좀 느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더 큰 지진이 나면서 어제 지진은 이른바 전진이었고 오늘 지진은 본진이라고 정정까지 됐는데요. 지진이 난 곳은 로스앤젤레스에서 북쪽으로 200km 이상 떨어진 곳이지만 여기서도 주민 대부분이 느낄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저도 느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인데요. 먼저 어제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는 10초 정도 건물이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운전을 하고 있어서 지진을 크게 느끼지는 못했지만 한인타운 중심가를 지나고 있었는데 고층 건물에서 사람들이 급하게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고 또 지진이 났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3번 정도 약하게 진동이 느껴져서 정말 이러다 대지진이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한인타운에서 대피하는 일까지 벌어졌으면 우리 교민들 불안감도 클 것 같은데 직접 이야기를 좀 들어봤죠? 네,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이른바 불의 고리로 불리는 지진 위험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 주민들은 지진 소식에는 매우 민감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만에 더 큰 지진이 나면서 지진에 대한 공포는 배로 커졌습니다. 이곳 교민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이제 집사람이랑 같이 이제 놀러 갔었는데 형광등도 흔들리고
생각보다 저는 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다리가 휘청거릴 정도로. 네, 그렇다면 혹시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 소식 들어온 게 있습니까? 네, LA 소방국은 시내 곳곳에서 전력선이 끊어져서 정전이 발생한 지역이 일부에는 있지만 건물이 심하게 금이 가거나 무너진 곳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에 보고된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 봐서 현재로서는 우리 교민 피해도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딴 강진에 더 이상 마음을 놓을 수 없겠다는 불안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 현지에서 대비는 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스스로 지진에 대비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는 어제 지진 이후에 응급 물품의 구매가 급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재난당국은 LA 주민들에게 강진이 왔을 때 미리 알려주는 스마트폰의 조기 경보 앱을 설치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LA 총영사관도 집안에 있을 경우에는 탁자 밑으로 들어가서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나 가스를 차단한 뒤에 집 밖으로 나가서 대피하라고 교민들에게 알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로스앤젤레스에서 부소현 특파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오늘 오후 광화문 광장에 또다시 천막을 쳤습니다. 서울시가 천막 설치를 막으려고 화분 130개를 가져다 놨지만 화분이 없는 쪽에다 기습적으로 천막을 설치한 건데요. 지금도 집회가 계속 진행 중인데 현장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유정화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뒤로 천막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지금 세종문화회관 계단 위에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광화문 북쪽광장 KT 사옥 앞에는 파란색 천막 4동이 서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광장을 가득 메운 상태입니다. 주최 측 추산 1만 명입니다. 오늘 오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3개 차로를 막고 집회를 하던 시위 참여자들은 5시 반쯤 집회가 끝나자 일제히 기습적으로 광화문 광장 안으로 들어가서 천막을 설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 직전에 천막을 철거한 지 8일 만입니다. 네, 어젯밤에는 세종문화회관 앞에도 텐트를 설치했잖아요. 네, 지금 계단 아래 인도를 보시면 흰색 몽골 텐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어젯밤 8시쯤 기습적으로 30분 만에 천막 4동을 설치한 건데요. 제가 낮에 이곳을 걸어 다녀 봤는데 인도의 절반 정도가 천막에 점거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원진 대표는 어젯밤에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되는 만큼 10초만 있으면 광화문 광장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고언했는데 오늘 실행에 옮겼습니다. 결국 천막을 다시 설치한 건데 서울시는 좀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가요? 네, 서울시는 오늘 중에 개고장을 붙이고 천막 철거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사흘에서 일주일 안에 천막을 철거하지 않으면 지난번처럼 행정 대집행을 하겠다는 건데요. 서울시는 그동안 139개의 화분을 설치했지만 결국 천막 설치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로써 우리 공화당 천막은 제 뒤로 보시는 광화문 광장과 또 인도 아래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그리고 청계광장 총 3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각각 서울시와 종로구청, 중구청 관할입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와 우리 공화당 간의 갈등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중구청은 3차례 개고장을 보냈고 오는 월요일까지 천막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각 지자체가 일종의 데드라인을 정해놓은 상황인데요. 경찰도 오늘 집회 현장에 25개 중대 2,000명을 동원했지만 별다른 질서 유지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유정화 기자였습니다. 예, 지난 2017년 7월 17일 청와대가 블랙리스트 같은 민감한 현안을 다룬 박근혜 정부의 문건을 캐비닛에서 무더기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또 다른 곳에 있던 2박스 분량의 세월호 관련 문건이 폐기된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가 문건을 파쇄시켰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어찌된 일인지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박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7년 7월 17일 국정농단 관련 문건 1,300여 건이 청와대에서 발견됐습니다.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하여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그런데 같은 날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선 또 다른 박근혜 정부 문건이 파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4 용지 박스 2개 분량으로 박스엔 세월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았을 만큼 폐기 과정은 급박했습니다. 문건 자체가 워낙 민감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거기 관련된 건 제가 아예 안 하겠다고 했다고. 관계자들도 부적절한 행동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괴로웠었어요. 그 지시를 받고. 그러나 부당하더라도 불법 수익이 아니면 또 따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때도 후회하고 지금도 여전히 후회하는 것은 건의를 했었어야 한다. 복수의 팀원들은 당시 상황팀장이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팀장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센터장이었던 권모 씨를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씨는 2016년 전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돼 2017년 말까지 현 청와대에서 근무했습니다. 권 씨는 파쇄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하다가 그게 혐의가 없으니까 끝나지 않았겠어요. 그럼 지시하신 바는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당연히 없죠. 그럼. 검찰은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세월호 문건이 파쇄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파쇄된 문건을 특정할 순 없어 정식 수사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예, 취재를 한 박소연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박스에는 우선 이제 세월호라고 적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박스 안에 실제로 어떤 문서가 들어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혹시 취재가 됐습니까? 네, 먼저 이 문서를 생산한 당사자가 누구인지부터 파악을 해봤는데요. 이 문서를 생산한 당사자는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유의관리센터에서 근무한 상황팀원이었습니다. 이 팀원은 세월호 참사 열흘 정도 지나서 대응팀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문서를 정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각 부처에서 온 팩스 출력물하고 우리 수시상황 보고서 그때 또 했던 거 녹취 파일 같은 거 나중에 해경에서 뭐 했다는 거 뭐 그런 거 받아놓은 거 있으면 하고. 그리고 2015년 6월쯤 청와대를 떠나면서 새로운 팀원들에게 해당 박스에 세월호 관련 문서가 있음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다른 팀원에게도 확인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세월호 관련해서 모아놓은 게 있고 세월호 관련해서 나중에 뭐 시끄러울 수도 있다. 그 정도죠. 세월호 관련해서 나중에 시끄러워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군요. 그렇다면은 분명히 세월호와 관련한 뭔가 중요한 문서가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문서를 생산한 팀원이 대통령에게 보고했었던 문서였다라고 언급한 거를 들으셨을 텐데요. 해당 박스에 세월호 참사 당시 최초 상황 보고서가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세월호 7시간 수사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가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언제 첫 보고를 받았느냐였습니다. 당시 청와대와 대통령 기록관에 남아 있었던 최초 상황 보고서 파일은 최종 저장 날짜가 2014년 5월 15일 그리고 2014년 10월 23일로 수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상황 팀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요. 세월호 관련 문서를 정리한 건 참사 열흘 뒤였습니다. 비교적 사건 초기로 볼 수 있는데요. 세월호 7시간을 밝힐 원본 상태의 문서가 해당 박스에 남아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그 문서가 파쇄된 시점이 앞서 이야기했듯이 2017년 7월. 그렇다면 이미 탄핵이 되고 정권이 바뀐 뒤였었는데요.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문서를 파쇄하라고 지시를 했던 걸까요? 네, 앞선 리포트를 보셨던 것처럼 상황팀장과 그리고 위기관리센터장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복수의 팀원들은 상황팀장의 지시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상황팀장은 검찰 조사에서 센터장이 문서 파쇄를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센터장은 취재진에게 해당 문서의 존재조차 몰랐을 뿐만 아니라 파쇄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예. 검찰은 센터장은 별도로 조사하진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서 리포트에서 박소연 기자가 이야기했지만 2017년 7월 17일은 청와대 캐비닛에서 중요한 문서들을 대거 발견했다고 발표를 한 날이었습니다. 왜 하필이면은 그날 문서 파쇄를 했느냐 이 부분도 궁금증으로 남는군요. 네, 공교롭게도 문서가 파쇄된 다음 날 이 위기관리센터 그 선임 행정관을 비롯한 6명이 발령을 받고서 첫 근무를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팀원들이 배치되기 이전에 그 이전에 있었던 문서들을 정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청와대는 앞서 2017년 7월 14일에도 민정수석실 캐비넷에서 박근혜 정부 문건이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후 청와대
청와대 내부에서 박근혜 정부의 문건이 남아있지 않은지 대대적인 점검 작업을 벌였을 텐데 해당 박스에 민감한 내용의 문건이 있었다면 누군가가 그에 대해 대비를 했고 폐쇄를 지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여러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혹시 검찰이 추가로 수사에 들어갈 가능성은 없습니까? 검찰은 폐기된 문건을 특정할 수 없어서 더 이상 수사로 진행할 수는 없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오는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내용이 언급될지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정치팀 박소연 기자였습니다. 철거 중인 건물이 또 무너졌습니다. 서울 잠원동에서 사고가 난 지 이틀 만인데 이번엔 경기도 부천입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JTBC가 입수한 당시 영상을 보면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박민규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공사장 가림막이 심하게 기울었습니다. 건물 잔해는 도로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6분쯤 부천의 한 공사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 벽면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소리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와장창 무너진 그 소리가 났으니까. 도로에 주차된 차량 2대가 파손됐지만 다행히 지나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철거 현장 바로 앞에는 고압선이 있습니다. 지금은 한전이 절연 조치를 해놨는데요. 이 철제 지지대가 무너지면서 고압선을 덮쳤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지지대와 이 노란색 가림막 모두 다시 설치가 된 상황인데요. 이제부터는 철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 있던 굴삭기는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철거를 시작한 건 지난주 월요일 3층 연립주택 그리고 단독주택 2동입니다. 현장을 옆쪽에서 보겠습니다. 철거 중인 단독주택 지붕이 보입니다. 원래 여기가 입구였다고 하는데요. 사고 현장은 이렇게 오래된 주택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특히 바로 옆에 이 5층짜리 주택은 창문이 공사 현장 방향으로 나 있습니다. 또 현장과 거리가 5m도 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진동 때문에 주민들은 민원도 여러 차례 넣었다고 합니다. 너무 울리고 난리가 나니까 잠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엄마, 컵이 이렇게 흔들렸어. 경찰은 사고 직후 철거 현장 관리 책임자와 포크레인 운전기사를 조사했습니다. 사고 현장 책임자는 취재진의 질문엔 답을 피했습니다. 진동이 심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몰라. JTBC 박민규입니다. 한편 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잠원동의 건물은 왜 무너졌는지 지금 하나둘 밝혀지고 있는데 예상한 대로입니다. 원래 철거할 때 꼭 세워야 하는 지지대는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또 현장에는 작업을 감독할 사람도 없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구청은 붕괴 책임을 물어 건축주와 시공업체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예원 기자입니다. 잠원동 사고 건물을 관할하는 서초구가 전문가들로 안전 점검반을 꾸려 조사한 결과입니다. 건물에 지지대가 설치돼 있지 않아 충격을 이겨내지 못했고 또 철거 작업을 하면서 잔해물을 제대로 치우지 않아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데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찰과 국가수 등이 1차 합동 감식을 한 결과도 비슷합니다. 감식팀은 1, 2층의 기둥과 보가 손상돼 건물이 무너진 걸로 추정했습니다. 안전 대처가 이처럼 소홀했는데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현장엔 안전을 관리 감독해야 할 감리자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초구는 건축주와 감리자, 시공업체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조건을 높인 것 중에 하나가 감리자를 상주 감리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고발을 하면 기적 사유가 있는지 이런 여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밝혀질 거니까. 경찰은 붕괴 위험이 있었는데도 공사를 강행한 게 아닌지 사건 관련자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과실이 드러나면 공사 관계자를 입건할 방침입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오늘같이 푹푹 찌는 날씨엔 아무리 전기요금이 걱정돼도 에어컨 선풍기 안 쓰기 쉽지 않죠. 그래도 올해부턴 전기요금 누진제가 개편돼 여름철 요금 부담이 좀 줄었습니다. 당장 이번 달 우리 집 전기요금 얼마나 나올지 이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가정에서 쓰는 전기는 사용량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눠 요금을 다르게 책정합니다. 사용량이 아주 적으면 1kWh당 93원을 받고 사용량이 많으면 3배인 280원 정도를 받습니다. 올해부터는 매년 여름철에만 이 차등 요금이 조금 느슨해집니다. 단계별 누진 구간을 늘려서 사실상 요금을 깎아주는 겁니다. 약 1,600만 가구가 월 평균 10,000원 안팎으로 요금 할인 혜택을 봅니다.
지난해 여름철 한시적으로 요금 할인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특별히 에어컨을 바꾸거나 오래 틀어두지 않는다면 전기요금은 지난해와 비슷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 다리미, TV 등을 갖춘 4인 가구가 매일 4시간씩 에어컨을 틀면 전기료는 10만 4천 원 정도 됩니다. 매일 6시간씩 틀어두면 약 14만 3,600원이 나옵니다. 다만 주말에만 에어컨을 트는 경우라면 요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집 전력 사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이 안 된다면 스마트 한전 앱으로 예상 사용량과 요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JTBC 이현입니다. 강원도 산불 피해 주민들은 여름나기가 더 두렵습니다. 작은 임시주택에서 일찍 들이닥친 무더위에 고생하고 있는데 더위를 식혀줄 비가 오면 이번엔 산사태가 또 걱정입니다. 최하은 기자가 산불 피해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마을 뒤편 숲이 민둥산이 됐습니다. 흙을 파내는 장비 옆 나무는 밑동만 남았습니다. 산불이 났던 야산입니다. 잘라낸 나무들이 이렇게 뿌리채 드러나 있는데요. 돌과 흙이 무너져 내리는 걸 막으려 산을 모두 파냈습니다. 이곳에 축대를 세울 예정입니다. 땅을 단단하게 잡아주던 나무 뿌리가 타서 없어진 집안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면 산사태와 같은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도 못 자고 그랬었어요. 불안해가지고 토사가 계속 밀려 내려오니까 6월 말일까지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자꾸 늦어지고 그래가지고 지자체들은 집중호우가 시작되기 전에 응급 복구 작업을 마치려 서두르고 있습니다. 검게 그은 산 맞은편에 조립주택이 나란히 들어섰습니다. 24가구가 전소되는 피해를 입은 속초 장천마을입니다. 대피소를 나온 주민들이 7평 남짓한 임시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도 문제지만 이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건 지워지지 않는 그날의 충격입니다. 날밤을 세우는 거예요, 그냥. 눈뿌리만 아프고 날밤을 세울 때가 많아. 국민들이 도와줘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와. 텅 비어버린 집터를 하염없이 바라보기만 합니다. 막막하지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그러니까 집 시작도 못하고 질 엄두도 못 내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지. 70% 정도 정부 지원을 받지만 노인들에겐 나머지 비용도 큰 부담입니다. 집을 질러 또 빚진단 말이야. 들어가면 어쩌겠래. 휴가철을 앞두고 관광지는 보건공사가 한창입니다. 불에 녹아내린 그대로 방치된 숙박시설도 보입니다. 주변 상인들은 관광객이 줄어 걱정입니다. 30% 이상 줄었죠. 숙박업소도 하고 있는데 거기는 50% 줄더라고요. 우리는 불에 타지 않았기 때문에 불에 탄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할 말도 없는 거죠. 강원 지역 곳곳에선 피서객들을 맞이할 다양한 문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북 정책을 놓고 맞붙었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엉망이다, 악당이다 이렇게 노골적인 설전이 오갔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주말 휴가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가 매우 좋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인질과 유해가 돌아오고 핵실험도 없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임 정부를 비판하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엮습니다. I call it the Obama-Biden mess. We're straightening it out. Whether it's North Korea, you're going to end up in a war with North Korea.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앞서 CNN 인터뷰에서 자신을 직접 공격한 데 대한 반격입니다. 바이든은 북한이 아무것도 한 게 없다며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He's the bully that I knew my whole life. He's embracing Kim Jong-un, who is a thug. He did the exact opposite. He gave Kim everything that he wanted, legitimacy.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김 위원장을 여러 차례 만나려 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맞서봤습니다.
트럼프 바이든 양측의 충돌은 철저히 계산된 대선 전략에서 비롯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트럼프를 직접 상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트럼프는 그걸 알아채고 초반 기선제압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설전이 더욱 치열해질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오늘 오후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의 한 영화관에서 천장에 붙어있던 흡음재가 떨어졌습니다. 당시 280명의 관람객이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14제곱미터 크기 흡음재가 5m 아래로 떨어지면서 사람들을 덮친 겁니다. 이 사고로 관람객 6명이 머리 등을 다쳐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갑자기 고속도로에 뛰어든 멧돼지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서 운전자 1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새벽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목천 나들목 부근에서 한 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멧돼지와 부딪혔습니다. 한 씨는 사고가 나자 차에서 내려 현장을 확인했는데 뒤따르던 승용차와 6톤 화물차가 잇따라 들이받으면서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5일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수습된 시신이 침몰한 유람선에 타고 있던 우리 실종자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은 신원 감식 결과 60대 한국인 여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실종자 1명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서 수색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북극 아래에 있는 알래스카마저 무더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북아메리카 최북단인 미국 알래스카주 최대 도시 앵커리지의 낮 기온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4일 32.2도까지 오른 겁니다. 알래스카에서 1952년부터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 기온입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입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1호 기자 각성하라. 예, 1호 기자. 1호 기자라고 하면은 보통 청와대 출입 기자, 이성대 기자도 1호 기자였던 건데요. 언론계 용어인데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였죠. G20 일본 오사카에서 열렸던 G20 정상회의에 참석은 했지만 정작 공식 회의에는 거의 참석하지 않았다는 동영상이 지금 빠르게 유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자 오늘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 자, 지금 G20 회의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던 청와대 기자들은 각성하라. 과연 대통령이 본 세션에는 참석하지 않고 뭘 했는지 취재도 하지 않았는가? 빨리 전체 세션에서 얼마나 자리를 지켰는지 1호 기자들은 후속 보도를 해야 된다라고 적었습니다. 예, 어제부터 논란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정작 공식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고 그 시간에 뭘 했느냐라는 게 이제 민 대변인의 주장인 거잖아요. 실제 그렇습니까? 일단 좀 체크를 해보면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은 약 14분 분량의 영상인데 그 영상은 공식 회의 장면들을 편집해 놓은 영상입니다. 이 장면들을 좀 보면 결국 첫날 세션 1에는 대통령이 불참을 했고 대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참석했다. 그리고 세션 두 번째에도 거의 끝날 무렵에 뒤늦게 참석했다. 그리고 둘째 날 열렸던 여성 관련 포럼에는 아예 불참했고 마지막 세션 세 번째도 거의 참석을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많은데 자, 대표적으로 보시면요.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대신 참석했다고 얘기했던 세션 1이 아니라 세션 2입니다. 세션 내용이 틀린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이 세션 1에 참석을 해서 이렇게 참석을 했고 실제로 기조 대표 발언 연설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은 그 영상에는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홍남기 부총리가 참석했다는 이 세션 2 시간에 문 대통령이 빠진 건 이미 계획이 돼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러냐? 그 시간에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의 양자 정상회담이 잡혀있기 때문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결국에는 대통령이 공식 행사에 빠지고 자유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양자회담을 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인 겁니다. 예. 원래 뭐 예년에도 그랬고요. G20 회의가 열리면은 정상들이 이제 따로 만나느라 또 다 같이 모이는 회의는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션 1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참석해서 연설까지 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그 모습을 공개를 하면 이런 논란들 다 불식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도 좀 찾아봤는데 그 발언하는 영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좀 확인을 해봤더니 G20 같은 경우에는 정상들만 참석하는 공식 회의
회의에서는 기자들의 취재가 불허가 됩니다. 그래서 G20 주최 측이 그 회의 장면을 라이브로 공개하지 않는 이상 그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따라서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런 논란들이 일어나자 주최 측에 그 회의 영상을 달라고 요청을 했고 향후에 공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로 한 번만 확인하면은 이렇게 팩트가 체크되는 내용인 건데 이런 사실이 생략되고 편집된 영상이 계속 이렇게 돌고 있군요. 게다가 지금 정말 이틀 내내 대통령이 행사에 빠지고 자유시간을 보냈다. 그러면 따라간 청와대 출입기자들 지금 체크한 바로 따지면 약 90명 정도가 따라간 걸로 알려져 있는데 예. 이 90명의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가만히 있었겠느냐라는 의문이 나오는 겁니다. 이미 홀대론 같은 기사들도 많이 나왔었죠. 예. 그런데 이런 기사를 안 쓰겠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예. 참고로 지금 보시면은 청와대 취재기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보면은 각종 보도자료와 청와대 취재기자들의 취재기자가 올라오는데 지금 세션2 문재인 대통령이 불참하고 홍남기 부총리를 대신 보냈다는 그 세션2 시간대에 보시면 이렇게 인도네시아, 프랑스 정상회담 했던 이 자리에 실제 기자들이 들어가서 취재한 그 내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궁금한 거는 이제 민경욱 대변인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따라간 기자들이 취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각성하라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는데 따라간 기자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일단 한두 명한테 좀 물어봤더니 황당하다라는 반응이죠. 왜냐하면 본인들도 놀았다라는 취재를 제대로 못했다라는 비판이기 때문에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고 자, 무엇보다도 민경욱 대변인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전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해외 순방도 여러 번 갔었고 또 1호 기자라는 기자들이 풀 취재를 어떻게 하는지 과연 기자들 몰래 대통령이 일정을 통째로 빼는 게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인사인데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좀 부적절하다, 황당하다라는 반응들이 있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 청와대 대변인이죠. 고민정 대변인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황당하다라는 입장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런 식의 가짜 뉴스, 의혹 제기 유독 현 정부에서 또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건데 자, 아무 검증 없이 또 공당의 대변인이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윤석열의 인물 비평. 예,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이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인가 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앞두고 각 청문위원들이 서면지를 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공개가 됐죠. 그 답변을 보면 눈에 띄는 답변이 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답변인데 한 선문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자, 검사로서 우병우는 유능하고 책임감이 강한 검사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예. 자, 우 전 수석은 근데 2017년 12월이었죠. 불법 사찰 사건으로 이제 구속이 됐는데 당시에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구속을 시킨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후보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자신이 구속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내용으로만 보면은 호평을 한 셈이 되기도 하겠군요. 그래서 검찰 취재를 오래 했던 한민용 앵커를 통해 가지고 좀 알아봤더니 윤석열 후보자 측에서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검사 우병우에 대해서 유능하다고 느낀 것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 전 수석이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는 다들 알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예. 참고로 이 서면 질의를 했던 게 박지원 의원인데요. 박지원 의원 측에도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검찰 선후배 관계로서의 의례적인 얘기일 뿐이지 실제 검사로서 우병우 전 수석을 높이 평가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예. 답변을 했습니다. 아, 이 윤석열 후보자 측 입장은 함용 앵커가 직접 예. 취재를 했던 내용인 거군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러모로 월요일 검찰총장 청문회 관심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경북 영주의 소수서원을 비롯해서 조선시대 교육기관인 서원 9곳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유네스코는 오늘 세계유산위원회를 열어 한국의 서원을 인류가 보존할 가치가 있는 세계유산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우리나라는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을 비롯해 모두 14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예, 오늘 JTBC 뉴스룸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